야, 태민아. 요즘 누구랑 만나냐? 점심시간, 동료 현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왜? 민수 결혼식에서 만난 여자랑 만나고 있다며. 어떻게 알았어? 민수가 그러더라. 그런데 말이야. 현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 여자 이름이 박지수 맞지? 맞는데 왜? 형,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는 후배가 그러는데 박지수라는 여자가 예전에 꽃뱀 사건에 연루됐다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뭔 소리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를 꿰어서 돈을 뜯었다는 얘기가 있어. 고소까지 갔다던데.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현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그런 일이. 지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운명 같은 만남. 그날의 결혼식. 2019년 5월. 벚꽃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던 토요일 오후. 회사 선배 민수의 결혼식장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하객들 사이로 나는 혼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30 중반이 되도록 결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탓에 이런 자리는 언제나 남의 일 같았다. 축하합니다. 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인사를 나누던 중 내 시선이 한 여성에게 머물렀다.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신부 친구인 듯 보였는데 웃음소리가 유난히 맑았다. 키는 165cm 정도.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은한 화장.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혹시 신랑분 회사 동료세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웃음이 예뻤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태민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수예요. 신부랑 대학 동기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지수는 대화의 리듬을 잘 맞춰줬다. 내가 어색해하면 적당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다. 태민 씨는 어떤 일 하세요? IT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좀 지루한 일이죠. 에이, 지루할 리 없어요. 요즘 세상을 움직이는 게 다 IT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보통은 컴퓨터 일 하시는구나 하고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지수는 진짜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았다. 첫 번째 데이트. 결혼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나는 용기를 내서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당일, 지수는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나타났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아늑했다. 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가끔 혼자 책 읽으러 오는 곳이에요. 책 많이 읽으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지수는 내 대답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였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는데 그녀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는 주로 인문학 서적을 읽어요. 철학이나 심리학 쪽으로요. 우와, 정말 지적이세요. 저는 솔직히 가벼운 에세이 정도만 읽는데 아니에요. 에세이도 좋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지수는 내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가끔 손짓을 섞어가며 생생하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다. 힘들지 않아요? 무역 일이 복잡할 텐데. 가끔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재밌어요. 태민 씨처럼
전문성 있는 일은 아니지만요. 그녀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도 은근히 나를 높여주는 말을 자주 했다. 처음엔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대화하니까 기분이 나쁠 리 없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 첫 만남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 영화관, 전시회, 한강공원, 데이트 코스는 점점 다양해졌다. 지수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곳을 좋아한다고 했다. 태민 씨가 고르는 곳은 다 특별해요.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사실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곳들이었는데 지수는 마치 정말 특별한 곳인 것처럼 반응해줬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강에서 치킨을 먹던 날이었다. 해질 무렵 강변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태민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저랑 얘기할 때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여요.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 순간 지수의 눈에 뭔가 촉촉한 게 맺힌 것 같았다. 저녁 노을이 그녀 얼굴을 비추니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지수 씨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태민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너무 빠른 건가 싶기도 하지만 태민 씨 같은 분을 만나는 게 꿈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30몇 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직면, 다음 만남에서 나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지수 씨, 혹시 예전에 무슨 일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 같은.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회사 동료가. 아, 정말. 지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작게 떨렸다. 태민 씨, 저 정말 억울해요. 전 남자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수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2년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저를 의심하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제가 다른 남자와 얘기하는 것도 못 견디고 결국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스토킹하고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저를 꽃뱀이라고 고소한 거예요. 자기가 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서. 정말이에요? 태민 씨, 저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도 없어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소문이 돌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아줬다. 믿어줘요, 태민 씨. 제발.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지수를 믿기로. 그녀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게 보여준 모습들이 모두 거짓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수 씨, 괜찮아요. 저는 지수 씨를 믿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지수는 내 품에 안겼다. 그녀의 따뜻함이 느껴졌고 향기로운 샴푸 냄새가 났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다. 프러포즈까지. 그 사건 이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지수는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준 내게 더욱 애틋하게 굴었고 나 역시 그녀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태민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지수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6개월 후 나는 프러포즈를 결심했다. 그날도 한강이었다. 우리가 처음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그 자리에서. 지수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반지를 꺼내자 지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태민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됐다. 아니, 시작되는 줄 알았다. 첫 번째 경고음.
결혼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작은 일이 있었다. 지수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러 갔을 때였다. 이곳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홀 대여비는 300만 원이고 식사비는 1인당 5만 원입니다. 상담사가 설명하자 지수가 바로 반응했다. 혹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 혜택 있나요? 그리고 계약금은 언제까지 입금하면 되죠? 나보다 먼저 그것도 훨씬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지수를 보며 꼼꼼한 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신호는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수의 모든 행동이 사랑스럽고 모든 말이 달콤하게만 들렸다.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그녀가 친 그물에 걸려들고 있었던 것이다. 완벽한 신부, 신혼의 달콤함, 결혼식을 마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지수는 여행 내내 완벽했다. 맛집을 미리 조사해 두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들을 정리해 놓았으며 심지어 날씨에 따른 대한 코스까지 준비했다. 태민아, 여기서 사진 찍자. 빛이 정말 예쁘다. 지수는 내 손을 이끌며 해변가 카페로 향했다. 그녀가 고른 장소는 언제나 그림 같았다. 사진을 찍어주는 솜씨도 수준급이었다. 와, 지수야. 너 정말 감각이 좋다. 이런 각도로 찍을 생각을 어떻게 했어? 에헤, 태민이 잘생겨서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와. 지수의 칭찬과 애교는 늘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 마치 내 기분을 읽는 듯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수의 완벽함은 계속됐다. 아침마다 정갈한 식단을 준비해줬고 내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아두고 따뜻한 차를 끓여줬다.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고, 응, 괜찮았어. 그런데 넌 오늘 뭐 했어? 집 정리하고, 요리 연구하고, 그리고 태민이 좋아할 만한 영화 몇 편 찾아뒀어. 지수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고마웠다. 이렇게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모범 며느리의 탄생, 결혼한 지 2달 후, 첫 추석이 다가왔다.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이라 지수도 나도 긴장했다. 괜찮을까? 부모님께서 날 좋아하실까?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걱정은 지수였다. 지수는 시댁에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깍듯한 인사와 함께 지수가 내민 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들이었다. 어머니께는 고급 화장품 세트, 아버지께는 건강식품, 신우이에게는 브랜드 가방까지. 어머,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처음 인사드리는데 빈손으로 올 순 없죠. 선물만이 아니었다. 지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차례상 준비를 도왔다.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국 끓이기까지 능숙하게 해냈다. 야, 지수야. 너 요리 이렇게 잘했어? 태민이 좋아하는 음식들 해주려고 연습했어요. 시어머니는 지수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태민아, 정말 좋은 며느리 얻었구나. 지수가 참 착하고 부지런해. 그러게요. 저희 지수가 워낙 꼼꼼해서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다 완벽해요? 저는 결혼해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뭘요? 당연한 거예요. 가족인데. 지수는 겸손하면서도 당당했다. 그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임신과 출산, 결혼 1년 후 지수가 임신했다. 입덧이 심했지만 지수는 끝까지 집안일을 놓지 않았다. 지수야, 쉬어. 내가 할게.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임신 중에도 지수는 완벽했다. 태교에도 열심이었고 출산 준비도 치밀하게 했다. 육아 서적을 여러 권 읽으며 공부했고 신생아용품도 꼼꼼히 비교해서 구매했다. 태민아,
이 기저귀가 흡수력이 더 좋대. 조금 비싸도 아기를 위해서라면. 응, 좋은 걸로 사자.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다. 지수는 출산 후에도 금세 회복했다. 친생아 돌보기가 쉬울 리 없는데 지수는 마치 타고난 엄마 같았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 정말 대단해. 우리 아가를 위해서니까. 지수는 밤중 수유도 마다하지 않았고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등 모든 걸 능숙하게 해냈다. 심지어 아이 발달 과정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사회활동과 자선사업, 민준이가 돌이 지나고 지수는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태민아, 동네 부녀회에서 자선바자회를 한다는데 참여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런 일도 의미 있잖아. 지수의 사회활동은 눈에 띄게 활발했다. 부녀회 임원진에 들어갔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신문 한 장을 들고 왔다. 태민아, 이것 봐. 지역신문에 지수가 크게 실려 있었다. 모범 주부, 박지수 씨의 이웃사랑 실천기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결혼 후 꾸준히 자선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지수 31씨는 작은 정성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 씨는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소외계층 아동 후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기사를 읽으며 뿌듯했다. 내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지수야, 정말 대단해.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태민이는 바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괜찮아. 친구들의 부러움,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지수 자랑이 빠지지 않았다. 야, 태민아. 너 정말 복 받았다. 지수 씨 같은 여자가 어디 있어? 현수가 부러워했다. 그러게 말이야.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게다가 봉사활동까지. 완벽한 아내잖아. 진짜 인생 역전했다. 역전했어.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이 기분 좋았다. 지수도 친구들과 만날 때면 항상 칭찬을 받았다. 지수 언니,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해내세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던데. 언니 보면 정말 자극받아요.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지수는 이런 칭찬을 받을 때마다 겸손해했다. 뭘요?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부족한 게 많은 거요. 미묘한 불안감. 하지만 이상했다. 지수가 완벽할수록 오히려 내 마음 한편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났다. 지수의 핸드폰은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물론 사생활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끔 궁금해졌다. 지수야, 핸드폰 비밀번호 뭐야? 왜?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민준이 생일로 해뒀어. 근데 왜 갑자기?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지수는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외출했다. 어디 가? 친정 엄마가 또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해.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태민이는 민준이 봐줘. 처음엔 효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게 조금 이상했다. 한 번은 친정에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물어봤다. 지수야, 어머님 안부 전화 한번 드려야겠다. 자꾸 아프시는데. 아, 괜찮아. 어머니께서 사위 걱정시키기 싫어하셔. 그래도 태민아, 정말 괜찮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지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했다. 작은 의혹들,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의혹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지수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다. 그 가방 새로 산 거야? 응. 아, 이거 친구가 선물해줬어.
친구가? 비싼 가방인데. 생일 선물이야. 친구들이 모아서 사준 거.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걸 봤다. 그 시계도 친구들이? 아, 이건 자선바자회에서 정말 저렴하게 나온 거야. 중고지만 상태가 좋아서. 지수의 설명은 언제나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완벽함 뒤의 그림자. 아이가 두 돌이 지나자 지수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부녀회 회장이 되었고 지역 자선단체의 홍보대사 역할까지 맡았다. 지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해내세요? 주변 사람들의 찬사는 끝이 없었다. 나 역시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밤늦게 지수를 바라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지수는 잠들 때조차 완벽했다. 단정한 잠옷을 입고 화장을 지운 얼굴도 깔끔했다. 심지어 잠들어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너무나 완벽한 아내, 너무나 완벽한 엄마, 너무나 완벽한 며느리. 그 완벽함이 때로는 무섭기도 했다. 실제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걸까? 경고 신호. 어느 날 밤, 지수가 샤워하는 동안 우연히 그녀의 핸드백이 열려 있는 걸 봤다.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는데 신용카드가 여러 장 들어있었다. 내가 모르는 카드들도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보였다. 펼쳐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H호텔 로비 3시, 김과장 마이너스 200, 235 추천 필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메모들이었다. 태민아, 뭐해? 갑자기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가방을 덮었다. 아, 아무것도 안 해. 그래. 민준이는 잠들었어? 응, 방금 잠들었어.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지수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지수는 또다시 완벽한 아내의 모습이었다.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준이를 정성스럽게 돌보며 나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지수의 완벽함 앞에서 나의 의심들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완벽한 신부 박지수. 그 완벽함의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갈라지는 틈새, 의외의 발견. 결혼 3년 차, 민준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급한 메일을 확인하려고 집에 들렀을 때였다.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러 나간 상태였다.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찾다가 우편물 더미를 발견했다. 대부분 공과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였는데 그 사이에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 출력물이 끼어 있었다. 신한은행 김태민 고객님, 공동명의 대출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금액 5천만 원. 승인일시 2022년 3월 15일.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공동명의라니? 손이 떨려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로그인하자마자 보인 대출 내역.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5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고 공동 대출자는 박지수였다. 이게 뭐지? 나는 급히 은행에 전화했다. 고객님, 해당 대출은 3월 15일에 김태민, 박지수 고객님이 함께 방문하셔서 신청하신 주택자금 대출입니다. 3월 15일에요. 그날 저는 부산 출장이었는데요. 잠깐만요. 네. 고객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갔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박지수 고객님께서 김태민 고객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류로 신청하셨네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나는 그런 걸 준 기억이 없다. 위임장을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전화상으로는 직접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진실 추적. 그날 저녁, 지수가 돌아온 후에도 나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태민아, 오늘 일찍 들어왔네? 응, 좀 일찍 끝났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다. 내가 예민하게 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지수가 샤워하는 틈에 나는 집 안을 뒤졌다. 서재 서랍, 안방 옷장,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리고 찾았다. 안방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파일 박스. 그 안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위임장. 위임장에 찍힌 도장은 분명히 내 인감이었지만 서명은 내 필체와 비슷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 서류를 흩트렸다. 지수야, 이게 뭐야? 뭐가? 이 대출 서류들 말이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승인했어? 지수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다가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아, 그거. 집 리모델링 자금 때문이야. 리모델링? 우리 집 리모델링 한다고 언제 그랬어? 태민이가 너무 바빠서 미리 알아본 거야. 아직 실행한 건 아니고 한도만 받아둔 상태야. 그래도 내가 모르게 이런 일을? 미안해. 깜짝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봐. 지수의 설명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렸다는 게 말이 안 됐다. 더 깊은 의혹. 며칠 후 나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했다. 담당자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지수가 혼자 와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고객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서 대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명, 제 필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위조 가능성도. 하지만 인감이 일치하고 부인분이라서 인감은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인감을 확인해 봤다. 평소 내가 보관하는 서재 금고가 아니라 현관 신발장 안쪽에 있었다. 지수가 옮겨놓은 모양이었다. 지수야, 내 인감 왜 여기 있어? 그게 거기 있어? 청소하다가 실수로 옮기나 봐. 하지만 신발장 안쪽은 청소할 일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금융거래 내역 추적. 불안감이 커지자 나는 본격적으로 우리 집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통장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첫째, 알 수 없는 출금 내역들. LB 컴퍼니, 라이트웍스, 골든브릿지 같은 회사 이름으로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었다. 둘째, 보험 청구 내역.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 건의 보험 청구가 이뤄졌고 그 돈들이 내 계좌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체되었다. 셋째, 카드 사용 내역. 내 부가카드로 명품샵, 고급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고액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수야, 이 카드 사용 내역들 뭐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신중하게 물어봤다. 어떤 내역? 여기 루이비통에서 300만 원, 샤넬에서 250만 원. 이런 것들 말이야. 지수는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거. 친구 결혼 선물 사느라고. 친구 결혼 선물이 300만 원씩이나 해. 요즘 결혼 선물이 다 비싸잖아. 그리고 여러 친구들 것 합쳐서
설명할 때마다 지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수상한 만남들,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지수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친정어머니를 병원에 모신다던 지수가 실제로는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지수는 집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강남역에서 내린 후 한 고급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다. 지수는 로비 소파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20분쯤 후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호텔 카페로 사라졌다. 저 남자는 누구지?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카페 입구 쪽으로 다가가 봤다. 지수와 그 남자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수가 서류 뭉치를 건네는 모습도 보였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나왔다. 남자는 지수에게 봉투 같은 걸 건네줬다. 지수는 그것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다. 어머님 어떠셨어? 많이 힘드셔. 병원에서 검사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거짓말이었다. 지수는 병원이 아니라 호텔에 있었다. 정체불명의 회사들. 주말에 나는 지수가 외출한 틈을 타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LB 컴퍼니, 라이트웍스, 골든브릿지 같은 회사들을 찾아봤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활동은 하지 않는 돈 세탁이나 탈세에 자주 이용되는 형태의 회사들이었다. 왜 우리 돈이 이런 곳으로 나가고 있는 거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회사들의 대표자는 모두 다른 사람이었지만 주소가 모두 같은 오피스텔이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지수가 예전에 살던 곳이었다. 설마 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봤다. 그 오피스텔의 소유자 중 한 명이 박지수였다. 지수가 그 오피스텔을 아직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곳을 주소지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여러 개 등록되어 있었다. 직면의 순간,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수가 민준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나는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지수야, 이제 진실을 말해. 뭔 소리야? 이 대출 서류, 이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그 남자까지 다 알고 있어.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이내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태민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한 거야. 넌 오늘 친정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린 게 아니라 강남 호텔에서 어떤 남자와 만났어. 그건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들, 내가 소유한 오피스텔 주소로 되어 있어. 우리 집 돈이 왜 거기로 나가고 있는 거야? 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췄다. 태민아, 진실을 말해,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정말 작은 일이었어.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는데 명의를 빌려줬다고? 그게 점점 커진 거야. 한 번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었어.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브로커야. 그런 일들을 중개해주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브로커, 지수야. 너 지금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알아?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우리 돈은? 내 명의로 빌린 그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무너지는 신뢰. 그날 밤은 길었다. 지수는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명의 대여로 시작된 일이 점점 복잡해졌고 브로커들의 요구도 갈수록 커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정말 친구 도와주려는 거였어. 그런데 그 친구가 사기를 친 거야. 내 명의로 만든 회사가 문제가 되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 태민이가 날 떠날까봐. 떠나기는 무슨.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 이미 너무 복잡해졌어. 브로커들이 협박도 하고, 만약 내가 빠지면 태민이한테도 피해가 갈 거라고 했어.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도 그건 진짜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야. 하지만 그 돈도 결국 일부는 그런 돈이 섞여 있을 수도.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선택의 기로 새벽이 되어서야 대화가 끝났다. 지수는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브로커들과도 연결을 끊겠다고 약속했다. 태민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게. 어떻게 정리하려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법이 있어. 브로커한테 받은 돈으로 빚부터 갚고 명의도 빼고. 나는 지수를 바라봤다. 3년 동안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은 이런 복잡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믿어줘. 태민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태였다. 과연 지수의 말을 믿어도 될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3년간 쌓아온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우리 부부의 미래는 오히려 더 어두워 보였다. 내장 폭로, 거짓말 위의 평화. 지수와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지수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브로커와 만나러 나가고 페이퍼 컴퍼니들을 정리한다고 했다. 진전이 있어? 매일 저녁 나는 물어봤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씩 정리되고 있어. 생각보다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곧 끝날 거야.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지수는 여전히 민준이를 정성스럽게 돌봤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것을. 밤마다 지수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긴 통화를 했다.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때로는 새벽에 거실로 나가서. 나는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엿들어봤지만 워낙 작은 목소리로 대화해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하자. 아니야. 절대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단편적으로 들린 대화 내용들은 불길하기만 했다. 우연한 발견. 2주째 되는 날. 나는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떠났다. 평소라면 지수가 걱정하며 챙겨줬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민준이 잘 부탁해.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출장 둘째 날 밤.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급한 업무가 생겼다. 집에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했는데 지수에게 부탁하기엔 너무 복잡했다. 미안한데 내일 아침 일찍 집에 들러야겠어. KTX 시간 바꿔서. 지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다. 아마 민준이와 함께 잠들었나 보다 싶어서 그냥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새벽 6시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냄새가. 거실로 들어가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내가 본 적 없는 문서가 떠 있었다. 프로젝트 하객 남편 최종 정산. 뜨아스. 호기심에 이끌려 화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충격적인 진실. 엑셀 파일은 마치 사업 계획서 같았다. 아니,
사업 보고서였다. 그것도 나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시트 타겟 분석. 이름 김태민만 34세. 직업 IT 회사 시스템 개발팀 과장. 연봉 7,200만 원 추정. 성격 내성적. 의심 없음. 가족 중시. 약점 외로움. 자존감 낮음. 여성 경험 부족. 접근 경로 민수 결혼식 계획된 우연. 두 번째 시트 진행 단계별 성과. 1단계 관심 유도 1개월 성공. 2단계 호감 형성 3개월 성공. 3단계 프러포즈 유도 6개월 성공. 4단계 결혼 및 신뢰 구축 1년 성공. 5단계 자산 접근 진행 중 부분 성공. 세 번째 시트 수익 현황. 결혼 자금 5천만 원 신랑 부담 100%. 신혼집 보증금 3억 원 신랑 명의. 신혼가구 및 가전 2,500만 원. 명품 구매 선물 3,200만 원. 대출금 활용 5천만 원. 보험 청구 1,800만 원. 기타 생활비 6천만 원. 총계 4억 3,500만 원. 네 번째 시트 장기 계획. 자녀 카드 활용 3년차 진행 중. 부동산 공동명의 전환 준비 중.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 브로커 네트워크 확장 진행 중. 새로운 타겟 물색 대기 중. 마지막 시트 리스크 관리. 의심 징후 발견 시 대응 방안. 감정적 유대 강화 전략 우발 감정 케어. 법적 문제 발생 시 대처법. 최종 출구 전략. 더 깊은 절망. 손이 떨렸다. 화면에 글자들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이것이 현실인가?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다. 타겟 분석 보고서, 드럭스, 진행 상황월별 리포트, 페이스, 수입 배분 계약서, 츠드. 각 파일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타겟 분석 보고서 중 일부. 김태민은 전형적인 모솔 모태솔로 유형으로 여성에 대한 면역이 약함. 작은 관심과 칭찬에도 쉽게 감동하며 의심보다는 믿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함.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 아이가 생기면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최적의 장기 프로젝트 대상. 월별 리포트 중 일부. 3개월 차 타겟의 호감도 90% 도달. 꽃뱀 소문에 대한 대응 성공적. 눈물 연기가 효과적이었음. 6개월 차 프러포즈 성공. 예상보다 빠른 진전. 웨딩 관련 비용 최대한 신랑 측 부담으로 유도. 12개월 차 결혼 완료. 시댁 관계 안정화.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 구축 성공. 24개월 차 임신 발표. 아이를 통한 장기 유대 관계 형성 전략 실행. 36개월 차 본격적 자산 이전 작업 개시. 대출, 보험 등 다양한 루트 활용. 동업자들의 존재.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수익 배분 계약서를 보니 지수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었다. 수익 배분. 박지수 주실행자 60%, 김민경 기획 및 정보 수집 20%, 이상훈 브로커, 자금 세탁 15%, 최영희 백업 및 서포트 5%, 김민경. 그 이름이 나치겄다. 지수의 대학 동기라고 했던, 결혼식에서 신부 들러리를 섰던 그 여자였다. 그리고 최영희는 지수가 자주 언급했던 친정엄마였다. 진짜 친정엄마가 아니라 이 팀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이상우는 내가 호텔에서 목격했던 그 브로커였다. 이들은 팀을 이뤄서 나를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연극이었다. 가장 잔인한 발견. 파일을 더 둘러보다가 민준이 관련 메모, X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다. 아이는 예상 외의 변수였지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됨. 이혼 방지 효과 극대화, 양육비 명목 장기 수익 확보, 상속 관련 법적 지위 강화, 감정적 유대를 통한 조종 가능성 증대,
아이에 대한 애정은 연기가 아님. 실제로 정이 들었음. 하지만 이것이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임.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해짐. 참고사항 아이 사진을 자주 찍어서 SNS 업로드할 것. 완벽한 가족 이미지 구축에 도움됨. 민준이 옆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자녀 카드는 장기 자산 3년 이상 활용 가능.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민준이마저도 그들에게는 카드이자 자산에 불과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들, 음성 파일, 폴더를 발견했다. 클릭해보니 수십 개의 앱3 파일들이 있었다. 파일 이름들을 보니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19만 515천만 난민수 결혼식, 앱3, 2019만 620 프로포즈 한강, 앱3, 2019만 1224 결혼식 서약, 앱3, 2020만 815 민준이 첫돌, 앱3, 2022만 1119 뱀 소문 대응, 앱3, 손이 떨리면서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오늘 타겟과 첫 접촉 성공. 예상대로 쉬운 상대임. 외로움이 많고 여자에게 관심받는 것에 목말라함. 몇 번만 더 만나면 완전히 넘어올 것 같음. 지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 내게 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다. 다른 파일도 들어봤다. 프러포즈 받음. 생각보다 빨랐네. 반지도 꽤 비싼 걸로 준비했음. 역시 IT 회사 다니는 놈들은 돈이 좀 있나 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민준이가 태어났는데 솔직히 정이 좀 든다. 아이는 죄가 없잖아. 하지만 일은 일이고 감정과 비즈니스는 분리해야지. 태민이가 의심하기 시작함. 대출권 들켰음. 하지만 눈물 연기로 어느 정도 넘어감. 역시 감정에 약한 타입.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듯. 마지막 통화 기록. 가장 최근 파일을 열어봤다. 일주일 전 내가 출장 간다고 했던 그날 밤의 녹음이었다. 민경아, 이제 정말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 왜? 뭔 일 있어? 태민이가 눈치채기 시작했어. 페이퍼 컴퍼니까지 알아냈다고 하더라고. 그럼 어쩔 거야? 계속 버틸 거야? 아니야. 이제 출구 전략 실행할 때야. 3년간 충분히 뽑아냈으니까. 얼마나 모았어? 4억 5천 정도? 애초 목표가 5억이었는데 거의 다 왔네. 민준이는 어쩔 거야? 그건 진짜 고민이야. 정말로 정이 들었거든.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양육권은 포기하고 양육비만 받는 걸로. 언제쯤 마무리할 거야? 태민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마지막 연기를 해야겠어. 브로커들이 협박한다. 도망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혼도 자연스럽게 될 거고. 지수야. 그런데 태민이가 고소하면 어떻게 할 거야? 증거가 있겠어? 다 합법적으로 했잖아. 명의 도용이라고 해도 부부간에는 입증하기 어렵고. 그리고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들렸다. 그리고 태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이 때문에라도 조용히 넘어갈 거야. 그런 착한 사람이거든. 그 순간 나는 폭발할 것 같았다. 3년 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건가? 착하고 순진해서 이용하기 쉬운 호구로? 새벽에 되면 새벽 7시 지수가 민준이와 함께 일어났다. 평상시처럼 부엌으로 향하다가 거실에 나를 발견했다. 태민아. 언제 들어왔어? 출장 끝났어? 연기였다. 그 놀라는 표정, 반가워하는 목소리. 모든 것이 연기였다. 지수야, 응.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노트북 화면을 지수 쪽으로 돌렸다. 프로젝트 하객 남편 최종 정산, 섹스 파일이 여전히 열려 있었다.
지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이게 뭐야?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 다 들었어. 어젯밤 민경이와 한 통화도.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3년 동안 이 모든 게 연기였어? 침묵. 대답해, 박지수. 우리가 사랑했던 건 뭐였어? 한참의 침묵 끝에 지수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담담했다. 사랑했어. 뭐? 사랑했다고? 나도 사랑했어. 태민아. 그런데 이 모든 짓을? 지수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쳤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미안함도 없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론 못 살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믿음, 사랑, 모든 것이 그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민준이가 아빠 하며 나를 불렀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가면 뒤에서 침묵 속의 전쟁. 사랑했어. 하지만 사랑만으로 못 살아. 지수의 그 말 이후 집안은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민준이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모른 채 평소처럼 엄마 아빠를 불러댔다. 민준아, 아빠랑 놀자. 나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수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30분 후 지수가 방문을 노크했다. 태민아. 얘기 좀 하자. 민준이 있어. 민준이는 거실에서 만화 보게 할게. 지수는 민준이를 데리고 나간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평소의 부드러운 표정 대신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얼굴이었다. 태민아, 내가 말할게. 더 이상 들을 말은 없어.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았다. 일단 미안해. 정말로.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하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정말 일이었어. 그냥 생계를 위한 일이었어. 생계? 내가 말했던 무역회사, 거짓말이야. 나는 일이 없었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러다가 민경이를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됐어. 돈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하는 건지.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태민아, 넌 모를 거야. 팩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한 집 딸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샵샵 지수의 과거. 지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한 적 없지? 아버지는 내가 고등학교 때 사업 실패하고 집을 나갔어. 빚만 남기고 어머니는 그 빚 때문에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지금도 요양원에 계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하면 동정받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대학도 학자금 대출받아서 겨우 졸업했어. 취업도 안 되고 빚은 늘어나고 그러다가 민경이가 소개해준 게 이 일이었어. 그래서 나를 처음엔 그냥 일이었어. 정말로. 하지만 지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 태민이를 만나면서 달라졌어. 정말로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왜 계속 속였어? 이미 시작한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어. 브로커들이 협박하기 시작했고 동업자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태민이가 진실을 알면 날 떠날 거라는 게 무서웠어. 감정.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실망, 배신감과 동시에 안타까움, 연민도 느꼈다. 그럼 민준이에 대한 사랑은?
그것만은 진짜야. 정말로. 지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처음으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했어. 정말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럼 왜 계속했어?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돈이 필요했어. 민준이 키우는데도 돈이 들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그럼 내게 말했으면 됐잖아. 어떻게 말해? 여보, 사실 나는 당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렸어. 그리고 사기꾼들과 한패하라고? 지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실체, 그 브로커들, 이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말해줘. 왜? 내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상우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야. 여자들을 모집해서 부유한 남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조직을 운영해. 조직, 응. 우리 같은 케이스가 여러 개 동시에 진행돼. 각자 다른 타겟을 맡아서. 등골이 오싹했다. 그럼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대부분 표면화되지 않아. 남자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해. 왜 창피해서? 생각해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특히 결혼 사기는 더 그래. 주변에서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당했냐고 할 거잖아. 그 말을 들으니 내 자신도 부끄러워졌다. 정말로 나는 너무 순진했던 건 아닐까. 법적 대응 준비. 지수야, 이제 어쩔 생각이야? 모르겠어. 태민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내가 고소하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밖에. 민준이는? 이 질문에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태민이가 결정해. 내가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태민이가 키우는 게 민준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대학 동기인 정연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형, 이 정도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입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부부간의 거래는 법적으로 복잡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야 해. 그 엑셀 파일, 녹음 파일들, 계좌 거래 내역, 브로커와의 연락 기록, 모든 걸 보존해야 해. 알겠어. 그리고 형,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공개될 거야. 언론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로 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재판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일상은 계속되었다. 가장 힘든 건 민준이었다. 아이는 왜 엄마와 아빠가 자꾸 싸우는지, 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지 알 수 없어서 더 울고 보챘다. 아빠, 엄마가 왜 울어? 어느 날 민준이가 물어봤다. 지수가 방에서 나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걸 본 것이다. 엄마가 힘들어해서 그래. 왜 힘들어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3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민준아, 아빠가 항상 민준이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엄마도 같이 있어야 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마지막 부탁. 재판 날짜가 정해진 후 지수가 나를 찾아왔다. 태민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뭔데? 민준이가 커서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해달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 말아줘. 그냥 엄마가 실수를 많이 했다고만. 지수야, 그리고 가능하면 가끔씩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줘. 법원에서 정한 면접 교섭권 말고 정말 가끔이라도.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닌 것 같았다. 민준이를 임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만큼은 진짜였어. 정말로. 샵 재판 과정.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다. 검찰에서는 지수를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했다. 브로커 이상훈과 공범들도 함께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지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가정환경의 어려움과 생활고, 그리고 조직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조직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그날 피고인 박지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이고 일부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지수는 실형은 면했지만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 교섭권은 월 이외로 제한한다. 재판이 끝난 후 지수와 나는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태민아, 뭐든 말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고맙다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 연기였지만 동시에 진심이기도 했어. 나는 복잡한 마음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다시 시작해야겠지. 정말로 평범하게. 새로운 시작. 재판 후 1년이 지났다. 나와 민준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예전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다. 민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아직 어리지만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이번 주말에 만날 거야. 엄마가 아빠랑 안 살아? 응. 엄마는 다른 곳에서 살아. 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했다. 지수는 약속대로 면접 교섭권을 지켜가며 민준이를 만나고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지수의 변화. 어느 날 지수가 민준이를 데려다 주면서 말했다. 태민아, 나 요즘 봉사활동 하고 있어. 봉사활동?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돕는 일. 진짜 봉사활동이야. 지수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화려한 화장도 명품 옷도 없었다. 하지만 더 평온해 보였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 있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좋은 것 같아. 태민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민준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민준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 민준이가 잠든 후 나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 언젠가 민준이가 커서 엄마에 대해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지수의 부탁처럼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다.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엄마는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민준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말로 너무 순진했다.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적절한 경계심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 했던 내 자신도 돌아보게 되었다.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거짓말에도 눈 감아주는 것일까? 아니면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일까? 용서의 의미, 지수를 용서했는가? 아직 확답할 수 없다. 분노와 배신감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증오에 매달려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민준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다.
지수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교훈.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 사람은 복잡하다는 것. 지수는 분명 나를 속였고 사기를 쳤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으로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악인과 선인으로 세상을 나누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일이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아버지로서의 다짐. 민준이를 바라보며 나는 다짐한다. 이 아이만큼은 정직하고 따뜻하게 키우겠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가 엄마를 만나더라도 증오나 원망보다는 이해와 용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지수의 웃음을 떠올린다. 그 미소가 연기였을지라도 최소한 민준이에게 보여준 사랑만큼은 진짜였을 거라 믿고 싶다. 반짝이는 가면에 속아 눈이 멀었던 과거를 끊고 이제는 부모로서의 삶에만 집중하자. 민준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더 소중하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아빠, 내일도 같이 놀자.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